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인테크에서 목사 담당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구동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스마트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스마트 데이터 센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에서 좀 필수적으로 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이제 스마트 데이터 센터와 함께 더불어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목사로는 어떻게 이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젠다는 처음에 스마트 데이터 센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목사로 이제 구현하는 그린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스마트 데이터 센터란 무엇일까요? 스마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 조건이나 친환경 요소 도입,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설치 환경 및 경쟁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구축한 최적의 고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효율적인 무슨 말이냐? 이 고효율적이란 말은 일종의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드는 비용이 되겠죠. 코스트적인 요소. 이 코스트적인 요소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코스트적인 요소를 줄일까 해서 나온 방법이 이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 지금 밑에 보시는 이제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좀 유명한 데이터 센터죠. 구글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구글의 서버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냉각장치죠. 냉각장치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데이터 센터를 이끄는 요소는 크게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 뭐 빅데이터, 그다음 그린, SDX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으셨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적인 의미는 컴퓨터의 파워,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비용을 받는 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도 가격 경쟁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 가격 경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클라우드 자체가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게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이끄는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냐,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따른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물론 이제 클라우드가 많이 이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데이터량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뭐 흔히 지금 SNS 서비스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SNS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흔히 많이 쓰시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지금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 데이터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전달을 하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느 뭐 A에서 B라는 걸로 배송을 한다. 배송을 한다 했을 때 연령대, 그리고 나이, 사는 곳에 따라서 상품을 뭐 물건을 판매를 한다든지 데이터에서 쓸만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도 빅데이터의 역할이 되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이끄는 두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그린이라는 요소인데요. 어찌 보면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의 가장 적합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이 그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문제, 옛날부터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라는 말은 옛날부터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같은 경우에도 얼마만큼 데이터 센터를 친환경적으로 구성을 하고 고효율적으로 구성을 하는지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X. 저 SDX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나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이제 SDS는 소프트웨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은 다양한 벤더들, 다양한 회사들에 따라서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그 데이터 센터들을 소프트웨어로 분류를 해서 하드웨어뿐만이 아닌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을 분류를 해서 단일 소프트웨어로 재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노력은 기존의 이제 IT 시장을 이제 업체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다는데 의미가 큰데요. 그래서 이제 서버 부분에서 IBM 메인프레임 독점 구조를 가져왔는데, 이 독점 구조를 깨고 기존의 이제 SDX가 구현되면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부분에서도 그 독점적인 구조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소프트웨어 하나로 모든 벤더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SD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 이제 스마트 데이터 센터의 구축 효과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면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린 데이터 센터,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복잡한 관리 업무가 이제 최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양 대비 낮은 활용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 그리고 비용 부담.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제 표 부분은 데이터 센터가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예시가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부분하고 전기 설비 및 건축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냉각 시스템이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냉각 장치들이죠. 그래서 공조기, 가습기, 항원기 등 다양한 냉각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 설비 쪽은 이제 UPS라든지 파워 쪽이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다음 화면인데요. 흔히 이제 PUE라고 부르는 기준입니다. 이 PU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하나의 녹색 박스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토탈 파워가 있습니다. 토탈 파워가 있고, 그리고 이 파워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IT, 말 그대로 그냥 IT 장비들,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서버 장비라든지 스위치 장비라든지 스토리지 장비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을 IT 장비에 들어가는 파워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파워,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UPS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파워 장비들이 있습니다. 쿨링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되고요. 그래서 PUE 같은 경우에는 이 토탈 팩토리 파워에서 이제 IT 쪽 장비들의 파워를 나눠지게 되면은 PUE 수치가 나옵니다. 이 PUE 수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PUE 수치는 1.8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은 PUE 수치가 보통 1.3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서치 기관, 뭐 가트너 유명하죠. 가트너 같은 경우에서도 1.3의 PUE를 유지하는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 이 구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1.08. 굉장히 낮은 수치죠. 1에 가까울수록 PUE, 그만큼 데이터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PUE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PUE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6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는 방법은 이제 외기공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냉각 장치를 사용을 하고 외부에 있는 공기를 내부로 가져와서 장비들을 식히는 방식이 이제 외기공조 시스템 방식입니다. 이 외기공조 시스템 방식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있는 공기를 데이터 센터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운영 비용은 이제 34에서 40%까지 줄이는 효과를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비 배치의 최적화. 이 장비 배치의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서 핫존하고 이제 쿨존, 즉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장비와 좀 열이 덜 발생하는 장비를 분류를 해서 장비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에 따른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뭐 장비에서 열이 덜 발생하는 장비 한쪽으로 몰아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열이 더 발생하는 장비를 모아놓는데 냉각장치 시스템을 몰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배터리 측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UPS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측정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지만 뭐 배터리가 모자라는데 더 공급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필요 없는데 과잉적으로 사용되는데 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가상화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 가상화 시스템이라는 건 아까 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종의 가상화라는 장비는 하나의 서버,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중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만큼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보다 시스템 자체와 하드웨어 자체로 보다 효율적으로 성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심야 전력. 이 심야 전력 활용이라는 방식은 저희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심야 전력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죠. 심야 전력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코스트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심야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간에 이제 전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일반적으로 심야 전력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냉각장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심야에 냉각 쿨링 팬을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낮에 발생하는 그러한 냉각장치 시스템도 지금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다 심야 전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전력, 저발열 장비를 도입을 하는 건데요. 이 저발열 장비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보다 훨씬 더 절약된, 아무래도 서버라든지 뭐 네트워크 장비들, 여러 장비들도 현재 이제 뭐 각각의 벤더사마다 가장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장비의 시스템이 이제 저전력이나 저발열입니다. 그래서 저전력이나 저발열로 도입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제 코스트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지금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에너지 소비 증가율만 따졌을 때, 뭐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2.27%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다른 나라는 오히려 마이너스인데요. 그럼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소비되는 장소가 어느 군에서 지금 많이 소비가 되나, 주로 이제 산업군에서 61.7%가 소비가 되고 있고요. 가정용은 뭐 38, 그리고 뭐 수송은 37. 근데 이제 산업군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단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굉장히 소모량이 늘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선진국은 이제 감소 추세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소 추세가 아닌 오히려 증가 추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에너지 효율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그랬죠. 1989년대 에머리 로렌스가 이제 효율 향상, 뭐 에너지 절약으로 이제 수요를 주는 것은 이제 에너지 생산과 동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타임즈에서는 에너지 절약은 이제 제5의 에너지라는 말을 했고요. 2014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아껴 쓴 전기를 되파는 DR 시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산업으로 만드는 건데, 세계 에너지 효율 시장 규모가 이제 현재 2012년 같은 경우에 이제 710조라고 하는데, 앞으로 2023년에는 3,398조,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효율 시장 규모 또한 이제 2010년도에는 11.8조인데, 이제 71.2조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너지도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각 뭐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쪽이 얼마만큼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배출하는 뭐 13억 2,600만 톤의 온실가스를 11억 600만 톤으로 줄이면 2억 톤 정도 줄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시장 기회 비용은 이만큼 지금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목사 제품으로 어떻게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와 접목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흔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건 IT적인 요소들하고 팩토리적인 요소들, 두 가지 요소들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IT적인 요소들은 뭐 서버라 장비라든지 스토리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는 장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팩토리 장비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파워 장비, 백업 장비, 뭐 냉각 시스템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하나의 데이터 센터죠.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보시게 되면은 IT 부분하고 이제 팩토리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IT적인 부분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팩토리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장치들인데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네트워크적인 부분, 뭐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각각의 장비들이 물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하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부분인데, 목사 제품이 이제 설명을 접목시킬 부분은 이제 이 팩토리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M게이트, 그리고 V포트, 아이오로직이라는 이제 세 가지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장비들이 물려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물려 있는 데에 대해서 뭐 모드버스라든지 아니면 프로피버스라든지
이러한 시리얼 통신은 이더넷 통신으로 바뀌어서 통합으로 해주는 게 이제 M게이트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M게이트 장비는 뭐 컨트롤러라든지 팬이라든지 펌프, 뭐 PLC 장비들을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토콜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더넷으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관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컨트롤을 한다든지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M게이트 장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V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IP 카메라 또한 이제 목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도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에도 수많은 이제 감시 카메라들이 있는데 이 감시 카메라들을 감시 카메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아이오로직, 출입문 제어라든지 아니면 주의 환경 모니터링을 사용하는데 이 아이오로직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를 인풋 아웃풋 하여 특정한 이제 입구문을 통해서 판단해서 받는 장치인데요. 이것도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M게이트 장비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M게이트 장비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필드버스라고 해서 산업군에서 많이 쓰는 프로토콜, 그 이제 모드버스라든지 프로핏버스라든지 디바이스넷 각각의 이제 필드버스들 프로토콜 이제 산업용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용 프로토콜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더넷 정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버스 TCP 정보라든지 이더넷 정보라든지 이더넷 TCP IP 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로 통합을 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왜 통합을 하게 되냐? 만약에 장비들이 다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이 장비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다 되어 있다 하고 하면은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제어를 하고 그때 하나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따로 다 제어를 해야 되겠죠. 각각 그 프로토콜에 맞는 방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좀 더 통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M게이트라는 제품은 각각 이제 필드버스 분산되어 있는 필드버스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더넷으로 수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관제를 하실 수 있게 만드는 제품이 이제 M게이트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이 V포트 같은 경우에는 감시 카메라인데요. 이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리처, 와이드 템퍼리처, 넓은 범위의 온도를 지원을 하고, 이 목사 제품 같은 경우에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팬리스,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팬이 없습니다. 팬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고장이 잘 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팬이 없음으로 인해서 장고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워런티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MTBF가 높다고 나와 있는데 이 MTBF라는 말은 부품이나 장비들이 얼마만큼 고장이 나는지 그 고장 간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MTBF가 높을수록 그 고장 간격이 굉장히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EMC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파 쪽을 의미를 하고요. 전자파 이제 기존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장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자파 영향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진동에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 산업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감시 카메라라고 하면은 촬영을 또 잘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온비프. 온비프라는 용어는 좀 카메라 쪽을 좀 IP 카메라 쪽을 다뤄보지 않으셨다고 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온비프라는 용어는. 이 온비프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이제 IP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 엑시스, 소니, 보시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만든 프로토콜이 이제 온비프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유럽, 아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벤더,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이 340여 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 온비프의 특징이 뭐냐? 보다 효율적으로 IP 카메라를 웹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온비프라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래서 IP 카메라를 컨트롤한다든지 아니면 매니지먼트, 관리를 한다든지 하실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온비프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비프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쉽게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아이오로직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흔히 아이오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뭐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들에 대한 이제 센서를 받아서 센서들을 수집을 해서 특정한 이제 명령문, 특정한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는 이제 if문이 되는데요. 특정한 스크립트문을 돌려서 그 결과값을 뭐 스카다 시스템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PC로 보낸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자동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디지털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 센터 이상이 발생을 했다, 어떤 사람 출입을 막는다 했을 때 그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문을 개폐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다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실제로 이제 장비들이 어떻게 물리고 있는지,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대의 장비가 있죠. 뭐 파워라든지, 뭐 UPS 장비라든지, ATS 컨트롤러라든지, 에어 컨디셔너, 뭐 냉동장치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은 뭐 M게이트, 각각의 다른 프로토콜들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M게이트라는 프로토콜 모드버스 2 뭐 이더넷이라든지 프로피버스 2 이더넷 장비로 묶어서 하나의 관리 시스템들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서 무언가 이상이 생겼을 때 제어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IP 카메라, 그리고 아이오 로직으로 이제 디지털 신호들을 받고 IP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이제 관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뭐 60%를 차지를 하고 그중에 10% 이상이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에서는 굉장히 설명드렸던 이제 PUE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DCIM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얼마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DCIM이라는 솔루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DCI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C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게 이제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데이터 센터를 관리를 하게 해주는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 클래스 타입입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그러나 이제 이 DCIM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지만 되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보였던 M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통합을 하나 묶는다든지 를 하셔야지만 이제 DCIM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DCIM이 어느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냐? 이 DC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벤더사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흔히 보시면 뭐 에머슨이라든지 다 아시는 업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요. 아니면 패키지 형태가 아닌 단발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업체들은 이제 관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은 업체들이 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스마트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목자 제품을 이용해서 레퍼런스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C 파워 모니터링을 하도록 만든 레퍼런스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기존에 이제 파워 UPS 장비들이 모두 다
모드버스 RTU 시리얼 포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메탈을 RTU 모드버스 RTU를 이더넷으로 가져와서 중앙 컨트롤 센터에서 모든 걸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왜 목사를 사용을 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시리얼 포트들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목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알람, 이제 뭔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알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토콜 분석 툴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토콜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를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엠게이트 MB3270i라고 해서 하나의 작은 형태로 들어갔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맥마운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하는 거죠. 멀티플 모드버스로 구성되어 있는 RTU 장비들을 하나로 또 모아서 이더넷으로 보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멀티 드롭이 발생을 하면, 485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멀티 드롭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멀티 드롭을 발생을 하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 쪽 장비가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타사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정보 처리 속도라든지 부팅 속도라든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목사 제품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기반으로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모드버스 RTU 기반은 이제 모드버스 TCP 기반으로, TCP/IP라는 모드버스 TCP 기반으로 보내서 관제를 하고 있는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이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이제 바인몰이라고 해서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 바인몰에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구경을 하시다가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PP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